자,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출발점이라고 했는데, 그럼 바로 이 힘, 이 각각의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이 힘들 있죠? 요 힘들 자체를 스피릿이라고 봐요. 이걸 신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어떤 상태를 만드는 근본 힘이잖아? 결국은 그 힘이 나머지 모든 것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 창조주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힘 자체를 스피릿이라고 하는 거지, 스피릿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피릿도 어째 보면 우주의 각 계절마다 각각의 스피릿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신도 때에 따라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를 최종 근원이라고 굳이 얘기하자 그러면 얘가 신인 거죠. 얘가. 이 모든 힘들이 통일되어 있는 어떤 상태. 동양으로 따지자면 무극의 상태. 동양에서는 이걸 무극이라고 하고 이걸 태극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무극에서 태극이 나왔다. 태극에서 사상오행이 전개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굳이 하나를 짚자면 이거겠지만 이거의 변형인 나머지 빨간 이 흐름들까지도 전부 신성인 거지.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를 지국이라고 아카시아 연대계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지국이 신성이 있는 거고 여기는 태양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태양계 신성이 있는 거죠. 예. 각각의 신성의 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힘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다른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니까 우리가 뭐 여호와가 어떻다, 그리스도가 어떻다 다 좋은데 여호와도 그리스도도 특정한 신성이다. 이것이 영원 불변한 어떤 신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특정 국면에 특정 시기에 작용하고 있는 신성이고 물론 그 뿌리는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 놓고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이름을 갖다 붙이기를 제가 원어는 생략하겠습니다. 우선은 요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라고 하는 거를 이름을 붙이기를 토성기라고 합니다. 요 때를. 그리고 요 때를 태양기라고 합니다. 요 때를 달기라고 합니다. 요 때를 지구기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보시다시피 태양계에 있는 어떤 주요 행성으로 이름을 붙여놨지 않습니까? 주요 행성으로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거의 의미가 뭐겠는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왜 출발점을 토성기라고 했을까? 왜 출발점을 토성기라고 했을까? 이거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태양계라고 부르고 있는 자 일단 이렇게 되는 거죠. 옛사람들이 우주라고 했을 때 이 우주를 무한한 범위가 없이 탁 트여 있는 전체 우주를 말한 것일까? 아니면 어떤 특정 범위를 잡은 것일까? 특정 범위를 잡은 거예요. 그 특정 범위가 태양계인 거예요. 왜 그렇게 잡았나 하면 우리가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주요 행성들이 태양계 행성들이에요. 그 태양계 행성들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기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태양계로 잡은 겁니다. 그럼 태양계 바깥에도 어떤 다른 행성들의 작용이 있겠지만서도 그 모든 것들은 태양계 행성들하고 부닥쳐서 그 태양계 행성들의 결국은 결과값으로 지구한테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한히 뻗어져 있는 다른 행성들의 작용을 일일이 계산하는 게 아니고 태양계로 매개 전환되어 온 지구에 결과적으로 미치는 힘만 계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태양계라고 하는 건 범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범위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태양을 따라 공전하는 행성들의 무리잖아요. 태양을 따라 공전하는. 그럼 그 맨 끝 범위를 잡고 있는 애가 행성이 뭐냐? 토성인 거예요. 한마디로 태양계라고 하는데 맨 끝에 범위를 잡아주고 있는 애가 토성이라는 겁니다. 천왕성, 명왕성, 해왕성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있다고는 하는데 영향이 없단 말이야. 별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요. 조그만한 애들은 힘이 약할 거 아닙니까? 얘들이 펼쳐내는 중력과 인력의 장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뭐 헨리, 해성 이런 애들은 영향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뭐 일시적인 영향은 몰라도 구조적인 영향을 줄 수가 없다. 따라서 구조적 영향을 주는 어떤 주요 행성들 중에서 제일 끝에 범위를 잡아주고 있는 애가
토성입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출발할 때에 뭔가를 우리가 어떤 사고 실험을 하고 연상을 하려면 토성기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여기는 태양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한번 범위가 잡혔습니다. 자, 그러면 유기이론론의 원칙에 따라서 유기이론론이라고 하는 것은 양극성, 순환성, 총체성 이 세 가지가 기본이거든요. 그러면 뭔가가 운동을 하려면 양극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양극성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하나만 있으면 하나만 가지고 운동을 못하고 그거하고 대칭되는 뭔가가 나타나야 운동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성기라고 해서 큰 범위를 잡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개념적으로 보자면 원심과 구심 중에서 원심이 잡힌 거예요. 원심력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구심도 형성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구심이 있어야 원심과 구심 사이에 힘의 어떤 밀당이 시작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구심점이 있어야 되지. 태양계 구심점은 태양이니까 태양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태양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처음에 범위를 잡는다. 범위를 잡아가는 시기에 우주, 그걸 토성기라고 하고 구심이 형성이 돼가지고 드디어 이 사이 공간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작용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걸 태양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심과 구심이 자리를 잡고 나면 이 사이에 어떤 펼쳐지는 스펙트럼이 생길 거 아닙니까? 힘의 스펙트럼의 장들이 막 분화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일어난 것들이 물리적으로 나타날 때는 행성들의 분화로 일어나겠죠. 여러 행성들이 생겨나겠죠. 그 여러 행성들, 이걸 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 그래서 달기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이고 주관적인 관점에서는 별의 대표가 밤하늘에 뜨는 별의 대표가 달이잖아요. 그래서 달과 별을 우리는 묶어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달기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영어 원어로는 이거 아스트랄이라고 하거든요. 아스트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 별의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별 무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스트랄이라고 하죠. 근데 달이라는 표현도 같이 써요. 문도 써요. 문을 아예. 그런데 정식 명칭은 아스트랄 바디입니다. 저기 아스트랄 에픽. 달기라고 할 때 아스트랄 에픽이라고 쓰고, 예, 아스트랄 체라고 할 때 아스트랄 바디라고 쓰고. 자, 그래서 달기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저게 별들의 펼쳐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지국이라고 합니다. 지국이라고 해요. 그럼 이걸 논리적인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뭔가 원점이 있어야 돼요. 이게 토성기예요. 그럼 대칭점이 생겨야 돼요. 이게 태양기입니다. 그럼 이 사이에 스펙트럼들이 펼쳐져야 돼요. 이게 달기입니다. 그러면 요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또 한 번 이게 어떤 원활하게 운동이 일어나려면, 총체적 운동이 일어나려고 하면 이게 서로 대칭으로서 운동을 하려면 중간점에 극점이 또 하나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시공간 속에서는 삼극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양극성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운동이 일어나려면 삼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삼극. 세 개가 있어야 돼. 그래야 이쪽에 A, 이쪽에 A 플러스, 이쪽에 A 마이너스 해가지고 대칭 운동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1번 요게 생겼다. 토성기. 2번 이게 생겼다. 태양기. 3번 펼쳐졌다. 달기. 4번 중간에 극점이 생겼다. 지국이. 이게 지국입니다. 일단 용어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지구라고 하는 애가 얼마나 중요한 애입니까? 사실은 태양계를 움직이게 하는 매개 실체가 지구라는 얘기잖아요. 예. 여기가 토성이고 여기가 태양이고 여기가 토성이라고 친다면 이 중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힘이 압축분산이 될 거 아니냐고. 한마디로 이 안에서는
토성이 아니라 동양의 목화토금수의 토의 역할, 중앙점의 역할, 태양계 중앙점의 역할을 하는 게 지구예요. 그럼 실제로 물리적 실제도 그렇게 펼쳐져 있나? 그렇게 펼쳐져 있어요. 실제로 태양과 토성, 이걸 태양계라고 놓고 보면 토성에 가까운 애들, 이게 태양에 가까운 애들이 제일 가까운 애가 수성, 그 다음에 금성, 그죠? 그 다음에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화성, 그 다음에 목성, 이렇게 늘어서 있어요. 목화 금수가 이렇게 늘어서 있습니다. 우리가 동양에서 이 계절들을 오행의 기운에 비유를 할 때 이쪽이 목이죠. 봄을 목이라고 하죠, 동쪽을. 남쪽을 화라고 하죠. 이걸 금이라고 하고, 이걸 수라고 하죠.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중심이다라고 가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중심인데 목화금수가 우리 주위를 돌고 있다. 이렇게 가정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이 가정하고 있는 중심은 토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토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구는 토다, 곤. 괴로 표현하면 공쾌가 됩니다. 공쾌. 지구 스스로는 공쾌, 토라고 보고 나머지가 이게 돌고 있다. 보세요. 여기 얘가 지구예요. 자기 자신을 토라고 하고 있습니다. 토성은 아니에요. 예, 개념적인 의미의 토인 거지 토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심이라는 의미의 토인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차례대로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목화토 금수. 이게 바로 오행의 상생순이잖아요. 맞죠? 목기운은 화기운을 낳고 화기운은 토기운, 토기운은 금기운, 금기운은 수기운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걸 둘러싸고 있는 바깥에 극점들이 있다. 극점들이 있다. 계절순환은 내가 중심이라고 했을 때 내 주비를 떠돌고 있는 목화금수 이 네 개들의 배치에 의해서 얘네들 중에 어느 하나가 주도권을 가질 때 계절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에 붙어 있는 이 명칭들은 시계 명칭으로 대단히 적절하다. 대단히 적절하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구니까, 여기 토니까, 지구의 가장 특징은 뭐겠습니까? 토의 특징은 종합하는 거. 토의 특징은 종합하는 겁니다. 그럼 지구의 특징은 종합하는 거. 그럼 이걸 계절로 놓고 보면 이게 가을이잖아요. 가을이라고 하는 데가 만물의 시작점을 식물에다가 비유를 하자면 우리 인간이 순환운동을 이해를 했을 때 고대부터 지금까지 1년살이 식물에 대한 비유를 중심으로 개념들을 만들어 왔잖아요. 1년살이 식물들, 한 해살이 식물들을 중심으로. 그러면 한 해살이 식물들은 씨가 있고 열매가 있고 이게 시작점이고 끝점이라고 보잖아요. 그렇죠. 씨와 열매를 시작점과 끝점이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씨하고 열매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씨는 씨뿐이지만 열매는 열매 안에 씨가 있잖아요. 씨의 열매가 보이지는 않는데 열매 안에서는 씨가 안에 들어가서 숨어서 존재하고 있잖아. 공존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열매가 종합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계절상으로 보면 열매 맺는 때가 이쪽 맞잖아. 얘가 종합하는 때죠. 얘가 종합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씨와 열매의 관계로 보면 이렇게 자를 수가 있죠. 그래서 동양과 서양의 천문학이 이거는 다른 부연 설명들이 필요하겠지만 동양은 이 좌우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음양을 나누는데 서양은 이 춘추분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음양을 나눠요. 그래서 씨 열매 운동이 있는 이거를 감각세계라고 보고 그게 숨어져 있는 세계를 이쪽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라고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달력은 요렇게 대칭을 이루고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영혼 달력 읽었잖아요. 예, 영혼 달력은 춘추분을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예, 상하 대칭으로 시기들을 주 단위들을 연결해 놓고 이쪽의 입장에서 이 각각의 주의 어떤 기후의 의미가 뭔지 또 이쪽의 입장에서 그 기후의 의미가 뭔지 뭐 이거를 써놓은 건데 영혼 달력 얘기로 넘어가면 이제 또 진도에 방해가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름이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이름은 마땅하다. 그럼 이 이름 때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이 시기에 주도하고 있는 힘에다가도 이름을 붙여놨겠죠. 그 주도적 힘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토성기에 주도하는 힘을 물체라고 합니다.
태양계의 주도적인 힘을 에테르체라고 합니다. 달계의 주도적인 힘을 아스트랄체라고 합니다. 근데 지구계의 주도적인 힘은 자아체라고 해야 될 텐데 자아체라고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요. 이런 데서 또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제 유학까지 다녀오신 분들은 내가 배울 때는 자아는 체를 안 붙이더라. 혹은 붙이더라를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근데 이쪽이나 저쪽이나 왜 그런지는 잘 몰라요. 내가 만나본 분들은 그렇더라고. 근데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거나 어떤 논리를 구성할 때는 항상 기준점이 있어요. 우리의 기준점은 어디냐? 우리예요. 내가 나를 기준으로 세상을 파악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인간이 지금 이쪽에 있잖아. 시기적으로도 우리는 지구기에 살고 있고 그 지구기 인간 존재들이거든요. 자, 아카샤 연대기에서 인간을 뭐라고 정의하는가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인간이 뭐냐? 요게 전체가 태양계인데 이 태양계의 힘들이 종합되고 분산 압축의 중심점이 되는 데가 지구라 그랬잖아요. 지구라 그랬잖아. 얘를 주체라고 보는 거거든. 운동의 주체. 비록 범위는 얘들이 잡지만 얘가 있어야만 운동이 되기 때문에 얘가 운동의 주체라고 봐요. 그래서 오행론에서 토가 운동의 주체다 이렇게 봅니다. 주체라는 개념하고 본체라는 개념은 달라요. 본체는 처음에 어떤 출발점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본체예요. 주체는 운동을 끌고 가는 게 주체입니다. 그럼 모카토금수에서도 본체는 수에 해당한다. 수가 태극이니까. 근데 주체는 토라는 거예요. 운동을 끌고 가는 건 토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우주의 주체입니다. 주체의 입장에서 나머지를 이름 짓는 거잖아. 자, 인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이 지구는 태양계의 어떤 성격, 성질들의 압축판이 지구예요. 맞죠? 이거니까. 예, 태양계의 모든 힘들의 어떤 통일적인 압축판. 이게 지구의 위상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 안에서도 다시 지구에 들어온 모든 기운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분산이 돼 있을 텐데 이 지구의 성격을 가장 잘 압축하고 있는 전형적인 어떤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환경이 구성이 되면 이 환경은 예를 들면 10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10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를 반영한 사물도 있고 두 가지를 반영한 사물도 있고 세 가지를 반영한 사물도 있다 이거예요. 1부터 10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했을 때 특정 환경 안에서 1부터 10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요소들이 2개가 섞인 것도 있고 3개가 섞인 것도 있고 4개가 섞인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범위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존재는 이 안에 있는 요소가 다 섞인 사람이라 존재해야 될 거 아니야. 10가지의 요소가 있을 때 10가지가 다 섞여 들어간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존재를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걸 인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태양계를 대표하는 별은 지구다. 맞죠? 태양계를 대표하는 별은 지구다. 태양계의 힘의 어떤 그 운동 주체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태양계 모든 힘들은 지구를 정거장으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지구가 태양계 압축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지구의 압축판은 누구냐? 사람이다. 지구의 압축판은 사람이다. 그래서 천지인 삼재가 논리가 말이 되는 거죠. 예. 하늘과 땅이 있으면 이게 양극성이잖아. 하늘과 땅은 양극성이고 얘를 운동하게 하는 거는 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어느 하나만 빠져도 운동은 안 일어나는 거죠. 예. 상태로 보자면 양극이 중요하겠죠. 예. 그러나 운동의 어떤 기능과 질로 보자면 예, 중앙에 있는 얘가 중요해요. 그래서 체용의 논리가 이제 또 나뉘게 되는 겁니다. 상태는 체, 기능은 용.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 이름에 대해 가지고도 이렇게 이름 붙여진 거에 대해서 그럼 체를 왜 붙이고 빼냐? 우리를 기준으로 나머지 것들을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 있는 이게 자아라고 하는 어떤 스피릿이 있는데 이 자아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얘들은 나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보면 과거형들이잖아, 다. 그죠? 과거형들이고 얘는 현재 진행형이잖아. 그럼 과거형들은 이미 어떤 형태라든가 볼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나타났다는 거야. 나타난 애들은 체라고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한마디로 물체의 산물, 에테르체의 산물, 아스트랄체의 산물들이 형태 지워지고 성격 지워진 상태로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체라고 불러. 바디가 있다, 이거 바디. 그런데 자아는 현재 진행형인 신성입니다. 현재 진행형의 힘입니다. 얘는 아직까지 어떤 힘이 있을 때 그 힘이 모이고 해가지고 주변의 요소들을 이합집산을 시켜서 형태 있는 물을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완료가 됐을 때 우리가 체라고 한다고. 근데 얘는 아직 완료 안 됐단 말이야. 어떤 거는 자아라고 하는 스피릿의 작용 중에 어떤 거는 드러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아직 안 드러난 것도 있어요. 현재 진행형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의식의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의식혼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이건 사람 평가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냥 아주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마나스 보신 적 있나요? 아, 그건 뭐. 근데 그거 굉장히 희소하죠? 예. 그 희소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마나스를 하더라도 저 사람이 마나스다를 알아보는 눈 자체가 희소하죠. 그렇잖아요. 마나스라고 하는 어떤 존재들이 여럿이 있으면 아, 대충 이런 성격인 것 같네 하고 사람들이 인식을 할 텐데 지평생에 마나스 한 번도 못 본 사람도 있고 상상에 떠오르지도 않고 막 어떤 사람인지. 예. 이런 사람들도 많고 마나스도 희소하고 마나스를 본 사람도 희소하고 설사 봤다 하더라도 인식하는 거는 더 어렵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마나스는 지금 실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지금 마나스에는 체를 못 붙이는 거예요. 그럼 의식혼적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간혹 있긴 있지만 마나스보다는 좀 많이 있지만 역시 희소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소위 이제 발도르페에서 말하는 감각혼적인 사람들, 그거 많아요. 감각혼적인 사람들은 어딜 가나 물이 지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에는 체를 붙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건 드러났다라는 거야, 이미 드러났다. 감각혼의 실체는 드러났다. 오성혼의 실체도 드러났다. 인식할 수 있다. 근데 의식혼의 실체는 아직 몰라. 흐릿해. 마나스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붓디는 전설이야.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내 눈앞에 내가 성격 파악할 수 있는 뭐 어떤 더미로 안 나타났다고 보는 거죠. 체를 못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에는 어떤 것들은 나타났고 어떤 것들은 안 나타났어요. 자아의 작용으로 인해서. 그래서 체를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하는 거예요. 붙일 때에는 이미 파악된 어떤 힘의 성격을 지시할 때에는 체를 붙이는 거예요. 물리적인 힘으로 자아가 나타나기도 하거든. 그럴 때는 자아체의 힘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 꽂힌다. 자아체가 작동하는 전형적인 운동 방식은 피의 순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럴 때는 체를 붙입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인간의 어떤 의식 가능성의 영역, 이럴 때는 체를 못 붙이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나머지 애들은 과거형이니까 다 드러났고, 그러니까 체를 붙이는 거예요. 자, 요건 요렇게 정리를 하고요.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 요걸 4구성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발도르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론이 나옵니다. 여기가 인간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인간의 정의를 지구의 압축물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물체의 압축물인 인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에테르체의 압축물인 인간도 있고 아스트랄체의 압축물인 인간도 있었겠고 현재 우리는 자아체의 압축물인 인간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지구의 환경이 달라졌다면 인간의 성질도 다 달라졌겠구만. 그럼 인간만 달라졌을까? 아니지. 광물, 식물, 동물의 상태도 다 달라졌지.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볼 때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어떤 대상들, 사물들 중에서 물체 성질을 전형적으로 담고 있는 애를 뭐라고 하냐? 광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체는 광물로 대표가 됩니다. 반면에 에테르체의 성질을 전형적으로 담고 있는 애는 식물로 대표가 돼요. 아스트랄체가 나타난 거는 그러면 당연히 동물로 대표가 되겠죠. 동물로. 이걸 보다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인 상태를 가지고 지칭을 하자면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물체 성질을 대변하고 있는 건 고체지. 이쪽은 액체가 될 테고 이쪽은 기체가 되겠죠. 예. 나는 나고 나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고 앞에 있는 애들은 세 가지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났으면 여기서 이제 발도르프 교육하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첫 번째 지점이 나옵니다. 인간은 삼원적이다라고도 말을 하고 인간은 사구성체다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3과 4의 논리가 섞여 있잖아. 그러면 이분법에 충실한 사람들은 이거냐 저거냐 뭐란 말이냐라고 묻게 돼요. 이분법에 충실한 사람들은.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지금 내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이미 기본 구성이 1, 2, 3 얘를 다 담고 있는 거야. 담고 있는데 현재 진행형인 힘도 있잖아. 그럼 이 현재 진행형인 이 자라고 하는 이 힘이 이 세 가지하고 같이 어떤 상호작용을 해서 여러 가지 변형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그럼 작동하고 있는 힘으로 보면 네 종류의 힘이 작동하는 거죠. 그러나 이미 고정되고 결정되어 있는 요소로 보면 세 요소가 들어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세 가지 요소는 체라고 하는 형태로 이미 들어와 있고 여기에 또 하나의 힘이 이 세 가지 체를 놓고 뭔가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삼원적이면서 사구성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삼원적으로 나눌 때는 몸원형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비유입니다. 비유적으로 몸은 물체에 제일 가깝죠. 형태가 제일 뚜렷하죠. 예. 몸은 혼은 액체에 가깝습니다. 상당히 유동적이고 뭐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고 그렇다는 점에서 영은 보이지도 않는 기체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스피릿이라고 하지만 이 영이라고 하는 용어가 영어로는 스피릿인데 저 독일어는 뭐죠? 가이스트죠. 가이스트. 근데 이 가이스트가 영어에서는 가스. 예. 가스 활명수. 활명수들은 몰라서 개그가 안 통하는구나. 예? 활명수 알아요? 현정이도 아나? 먹어본 적 있나? 가스. 가이스트가 사실은 어원은 가스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는 영이라고 하는 걸 뭔가 가스 같은 거로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예. 자, 몸원영 이러면 몸은 상대적으로 예, 혼은 상대적으로 예, 저기 영은 상대적으로 예 하고 비유적으로 갖다 붙이는 거죠. 자, 여기서는 정확하게 딱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를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적으로 상대적으로 거기에 가까운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몸원형 세 가지를 가지고 몸혼형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가지에 자아가 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아가 몸에도 작업을 하고 혼에도 작업을 하고 영에도 작업을 거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물질적인 몸에다가 작업을 걸었을 때 이 몸은 동물의 단백질하고 다른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에서도 동물의 단백질은 육이라고 부르지만 사람의 몸은 신이라고 불러요. 신체할 때 신. 그래서 사람은 육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사람의 몸을. 그거는 동물적인 그 물질 구조하고 동일시해버리는, 즉 어떤 경멸적인 표현으로 쓸 때만 고기 육자를 쓰는 거지 사람의 몸을 뜻할 때는 신자를 쓰는 거예요. 몸 신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렇게 얘기하지. 누가 수육이라고 합니까? 누가 수육제가라고 합니까 그걸?
예, 그래서 발도르프에서 번역을 쓸 때 뭐 육환이, 제육환이 이런 거 쓰는 거 그거 좀 자제해야 됩니다. 사람 몸을 육이라고 하는 건 폄훼하는 거다. 우리가 한몸 문화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런 구별들을 안 하게 돼버리는 거죠. 예. 그 신자는 파자를 해보자면 어떤 신성한 별기운이 들어와서 이루어진 자아라고 하는 뜻을 파자를 해보면 그대로 드러나요. 예. 파자를 해보면 그대로 드러나는데 뭐 그 얘기는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구성을 일단 가지고 있다.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부터 이제 교육에 직접적으로 실제 자 이게 우주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우주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시기들을 거쳐서 이쪽으로 왔다. 현재 우리가 여기 살고 있다라고 일단 아카시아 연대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때 인간, 요때 인간, 요때 인간, 요때 인간이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요때 그럼 인간들의 상태가 과연 같았겠느냐? 안 같죠. 왜냐하면 우주의 기운의 상태가 주도 기운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주도 기운이 동식물들의 모양이라든가 성질을 만들어내고 사람의 모양과 성질도 만들어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요때는 식물은 있지도 않았어요. 식물은 요때 태어나요. 예, 요때는 어떤 가스와 광물 덩어리들밖에 없었어. 요때 식물이 태어납니다. 요때 동물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러면 요때 인간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어요. 요때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인간의 상태가 뭐가 어떻게 됐다 하더라도 지구의 전체적인 그 상태의 압축물이면 그걸 인간이라고 한다니까? 그러면 요때는 가스와 광물밖에 없었다. 그럼 인간의 상태가 어땠을까? 가스 같은 상태였다는 거야. 무슨 말인가? 인간이 공중에 떠돌고 있던 공기 속에 유영하는 상태의 어떤 존재가 있는데 얘를 인간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헷갈리기 시작하죠. 근데 논리적으로는 말되죠. 예. 이렇게 떠다니는 인간, 날아다니는 인간, 우리가 한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한때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식이 뭐냐? 꿈속에서 날아다녀 보셨죠? 꿈속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날아다닌 적 없나요? 있죠? 인간의 꿈속에 나타나는 모든 이미지는 다 전생의 반영입니다. 물론 개꿈도 있습니다. 예, 현생의 어떤 자기 욕망의 반영인 것도 있습니다만 꿈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느낌들은 다 인간이 한때 있었던 거에 기억의 반영들이에요. 한때 경험했던 것들에. 아마도 전부 다 꿈속에서 날아다니면서 세상을 바라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인간이 그런 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존재였다.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많은 고대 사서 속에 흔적이 남아 있어요. 가령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상고사를 다루고 있는 책은 환단고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환단고기는 워낙 위서 논쟁이 좀 심각한 책이고 그중에 옥석을 가려야 된다 이런 입장도 있지만 옥과석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지금 위서 논쟁이 심각한 책이고 그나마 역시나 기록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역사적 계보와 실존이 명확한 상고서를 다루고 있는 책이 부도지예요. 부도지. 신라시대 박재상 가문에서 계속 가보로 이어져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 부도지. 근데 박재상의 뭐 33대 손인가 몇 대 손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후손이 6.25 때 평양에서 서울로 이렇게 피난을 오면서 부도지를 잃어버린 거야. 분실을 한 거죠. 분실을 했는데 워낙에 이게 가보로 내려오던 거니까 후손들이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수도 없이 부도지 얘기를 들었던 거지. 그러니까 서울에 와서 필사로 자기가 손으로 적어가지고 자기 기억을 복귀해가지고 부도지를 복귀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정확한 게 많겠죠. 예, 많은 부분이 부정확하지만 근데 부도지라고 하는 사서가 박재상 가문의 어떤 그 가문의 보물로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왕조실록에도 나오고 여러 정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인 거예요. 사실인 거고 실제 역사적 팩트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기억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복귀를 해냈다라고 여겨지는 이 부도지 이게 지금 출판이 돼 있어요. 출판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상고 시절 설화들이라든가 신화들이 많이 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말은 들어봤음직한 게 마고 할매잖아요. 마고 할매라는 이 이름 자체가 부도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고성에서 인류의 첫 출발은 마고성이었는데 그 마고성에서 어떤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무슨족이 동서양으로 이렇게 막 강을 따라 흩어지고 그 흩어졌을 때 누구는 무슨 논리를 만들어내고 누구는 무슨 논리를 만들어내고 하면서 인류의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자, 근데 이제 이 마고성에 있던 시절의 사람들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묘사하고 있는 대목을 보면 아카시아 연대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카시아 연대기에서 이 시절 사람들을 뭐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가 하면 폴라리스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폴라리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그 별기운들의 집합체 같은, 영어로 보면 원뜻을 보면 그런 뜻이에요. 별기운의 집합체 같은 상태의 인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요 사이에 있었던 인간을 하이퍼보레아라고 합니다. 하이퍼보레아. 약간 과도기적 상태, 요 중간에 과도기적 상태의 인간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의 인간을 레무리아라고 합니다. 레무리아인들이 있었다. 그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지금 현재 우리 지구기까지 오는 이 인간을 아틀란티스 인종이라고 합니다. 아틀란티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중간에 반 잘라서 요 달기의 정점 이후부터 요 분면의 직전까지를 정기 아틀란티스라고 하고, 예, 요 꼭지점 돌아가는 데서부터 여기까지, 현재 우리가 여기 있다 치고 여기까지를 후기 아틀란티스라고 나눕니다. 그런데 이 한 분면식은 또다시 7개의 소주기로 나뉜다고 봐요. 근데 이런 논리는 다 어디서 나오는가? 저게 왜 하필 7개로 나뉘는가? 이런 거는 별로 고민할 거 없습니다. 이 논리는 고대에 이미 천문학에서 다 개발된 논리들이에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동양 천문학에서도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동방칠수, 동서남북방 각각 7수씩을 두고, 그러니까 4, 7, 28, 28개의 별무리들이 나오잖아. 이거를 28수라고 하잖아요. 28수 단위로 천문학이 구성이 돼 있잖아. 28수로 돼 있다는 것은 한 분면을 7개로 나눴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한 분면을 이렇게 보든 하여튼 한 분면은 7단이야. 7개 소주기로 나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저렇게 한 분면은 7단이다. 인간은 한 분면을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도 어떤 변화를 일으킬 때 7단계 변화를 일으킨다. 내부적으로 보면 9단계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건 7단계 변화다. 그리고 인간의 변화 주기도 7년 주기다. 이런 논리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상상하거나 이론으로 꿰맞춘 게 아니고 그냥 자연 법칙을 관찰을 통해서 아는 방식으로 알게 된 것들입니다. 예. 요것은 이론적 구성이 아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해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냥 자연이 보니까 그렇게 움직이더라. 그런 단계 설정들이 돼 있더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도르프의 7년 주기설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고 7단계 인간 발달론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인간 발달론. 발도르프의 핵심이 발달에 따른 적기 교육이잖아요. 따라서 발달의 특징과 양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발달의 특징과 양상은 기본적으로 우주적인 흐름들의 결과값으로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 발도르프 교사가 아이들의 행위로, 심리로 나타나는 어떤 특징과 양상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이까지 알아야 되는 거죠. 이까지. 이런 우주 변화의 인간적 표현이구나 하는 데까지 연결해내야 얘의 어떤 심리나 생리의 특성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전개될지를 우리는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발달론을 공부한다는 게, 근데 이것저것 나 몰라, 귀찮아, 그냥 바깥에 드러난 것만 하지. 이게 이제 냉장고 매뉴얼식이 된다는 거예요. 예, 몇 가지 형태나 몇 가지 특이 행동만 가지고 암기식으로, 주의 암기식으로 외워가지고, 예, 몇 단계에서 뭐 나타나고 몇 단계에서 뭐 나타나고 쭉 외운 다음, 예, 이유가 왠지는 모르고 그게 뭐의 작용인지도 모르고 이러면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되나? 만약에 그걸 가지고 시험을 본다면 점수를 딸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자기의 판단력의 토양으로, 기초로 쓰이지는 못하는 거죠. 예, 판단 소스로는 못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늘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다들 그렇게 하는데 왜 니만 그렇게 안 하는데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예, 또 현실적인 갈등을 겪게 됩니다만 어쨌든 원론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약간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 다시 사람으로 봐서 폴라리스 사람도 있고 하이퍼보레아 사람도 있고 레무리아 사람도 있고 아틀란티스 사람도 있다. 됐죠? 여기 에테르 아스트라라고 하는 건 아스트라 아까 제가 별이 펼쳐지는 거다 그랬죠? 에테르라고 하는 거 이거 자체가 다른 말로 에테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고대적인 의미는 이 자체가 바로 빛이에요. 빛. 근데 우리가 빛이라고 할 때도 두 종류의 빛이 있죠. 인간이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빛은 두 종류의 빛이 있습니다. 낮의 빛, 밤의 빛. 낮의 빛은 태양, 햇볕. 밤의 빛은 달빛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달과 별들의 빛이잖아요. 말하자면 이게 햇볕이라면 이게 달빛인 거예요. 이게 달과 별들의 빛인 거예요. 그러면 햇볕과 달빛을 굳이 음양으로 한번 나눠보자면 어떻습니까? 뭐가 양입니까? 해가 양이죠. 달과 별이 음이죠. 그럼 동양식으로 보자면 여기는 양입니다. 양. 예. 그럼 여기는 음입니다. 양. 만약에 이걸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남자가 먼저 태어날게요. 여자가 먼저 태어날게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남자가 먼저 태어나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음이 있어야 남자가 되는 거잖아. 어? 저기 내가 맨날 인용하는 아재 개그 중에 하나. 이브가 아담한테 물었습니다. 자기 나 사랑해? 아담이 말합니다. 네 밖에 더 있나? 그런 것처럼 뭐 상대가 있어야지. 근데 이브가 생겨나기 전에 아담은 그럼 남자였나 여자였나? 이 문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브가 있기 전에 아담은 남자였나 여자였나? 여자가 있어야 남자가 상대적으로 정의가 될 거 아닙니까? 여자가 없는데 이걸 남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보면 이제 성질상으로는 이쪽에 상대적 약이 이쪽에 상대적 음이다. 그러니까 남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기간에는 양성구유. 남자도 여자도 아닌 시기. 예, 양성구유의 인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드디어 우리는 우주적인 이제 나래를 펴고 드디어 상상적 사고실험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자, 상상적 사고실험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창세기하고 딱 맞아떨어집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여기 나야 되겠죠. 그럼 그 말씀은 도대체 뭐냐? 말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 뜻없는 소리를 말이라고 하지는 않죠. 뜻이 있어야 말이죠.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의 방향성, 질서, 이런 거, 의미,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네, 물리적인 거로 얘기하자면 소리겠죠. 소리라고 하는 건 진동이잖아요.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떨림이 있으면 바로 진동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태초에 어떤 말씀이 있었다. 여기에서 어떤 운동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느님이었고 하느님과 같이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생겨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그게 요한복음의 얘기죠.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다 그래요.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서 빛이 되었다 그래요. 여기 빛 있잖아요. 빛 있잖아요.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음양운동 같은 걸 얘기하는 거겠죠. 결국 운동이 쌓이고 하면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게 생명으로 딱 나타날 때가 언젠가 하면 빛하고 관련된 요 시기로 들어왔을 때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서 그것이 빛이 되었다. 이 빛이 예, 사람에게 들어오니 사람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빛이 이런저런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이 빛도 양적인 빛은 햇볕, 음적인 빛은 달볕 해가지고 이 두 개의 빛, 음양이죠.
두 개의 빛이 사람에게 들어왔으나 요한복음입니다. 지금 제가 인용하고 있는 거. 어둠은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사람이 자기가 이런 과정으로 왔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 인간이.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빛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햇볕과 달볕을 만들어낸 이 우주의 기운이 나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는 이 우주적인 생명운동의 하나의 종합 현상으로서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요즘 기준으로 말하자면 그 사람이 바로 깨달은 자잖아.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알고 이 세계와 내가 분리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이 빛으로 만들어진 모든 만물의 어떤 질서나 원리와 내가 나의 생리와 심리의 원리가 동일하게 함께 공존하면서 간다는 걸 알고 그걸 우리는 깨달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깨달은 자가 희소하죠. 그러니까 어둠은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여기까지가 요한복음의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아카시아 연대기의 흐름들에 맞춰보면 딱 맞는 얘기죠. 딱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창세기는 그냥 문학적으로 쓰여진 얘기가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실제로 옛 사람들이 이해했던 이 우주적인 커다란 어떤 그 운동에 대한 이해는 현대인들은 워낙 분리분석적인 과학적 합리주의, 수학적 그 논리적 사고 이런 거에 지금 쩌들어 있어가지고 이런 거시 통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게다가 가르치고 배우는 게 이분법이기 때문에 이론론적인 인식틀이 희미하기 때문에 이런 거시 통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은 빛을 몰라봤다가 되는 거죠.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내가 신으로부터 왔고 단지 신은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으로 내 속을 나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한마디로 내가 신의 변형이다라고 하는 사실. 신의 압축물이고 신의 변형이다. 신의 뜻이 나를 통해 세상에 펼쳐진다라고 하는 이거를 실감을 못한다는 거. 실감을 못하는 게 바로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아카시아 연대기에서 말하는 게 요한복음의 창세기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일단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 각각의 인간들이 이런 상태의 인간들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상태는 이때는 기체처럼 떠다니는 인간들이었어요. 이 기체처럼 떠다니는 인간들이 우주의 계절이 바뀌니까 식물형 인간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화 속에 나오는 나무 인간 이런 거 있잖아요. 한때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 태양계의 인간은 식물 같은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팔다리가 있었겠나? 없었지. 팔다리가 없었어요. 예. 이제 몸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때 몸이 있었나? 몸이 없었죠. 유체처럼 떠다니는데 무슨 몸이 있어요? 몸이라고 하는 건 물질적으로 형태 고정돼야 되는 건데 범위가 딱 정해져야 되는 건데 얘들은 유체처럼 떠다니면서 주변 공기들하고 계속 상호작용하고 있다 보니까 범위가 고정된 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같은 우리 같은 팔다리가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태양기가 되니까 아카시아 연대기에서는 태양이 지구를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지구를 떠났다. 근데 이거야말로 그냥 묘사적인 표현이고 어쨌든 지구에 냉각기가 왔다는 거거든요. 냉각기가 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어떤 형태, 고체 이런 것들이 이제 모양 지워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많은 것들이 옛날에는 기체 상태로 있던 것들이 모양 지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몸이 생겼다 그래요. 아카시아 연대기에 보면. 요때는 인간은 있었지만 기체 인간이었고 몸을 가진 인간은 요때 처음 생겨났다. 근데 몸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몸 안에서도 뼈, 신경과 피, 근육이 서로 음양대꾸를 이루면서 아주 유기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 인간은. 그런데 이런 복합 구성은 여기 나오니까 복합 구성이 되는 거지.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단순 구성이었을 거 아닙니까? 여기는 식물에 가까운 인간이면서 양성 구유의 인간이라고. 이제 막 몸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습을 상상하기 쉽지는 않죠. 우리가 머릿속에 이미지로 상상하기 쉽지는 않지만 몇 가지 특징이 있겠다. 식물성이 주도적이었겠구나. 양성 구유였겠구나. 동시에 이때 막 몸이 생겼으니까 몸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 우리 몸도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슈타이너는 뼈, 신경 한쪽으로 묶고
피근육 한쪽으로 묶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물체적이고 음적인 건 뼈신경. 그죠? 그리고 양적이고 조금 더 운동성이 강한 것들은 피근육으로, 그러니까 음양으로 일단 나눕니다. 음양으로 나누면 이 중에서 먼저 생긴 건 뭐겠냐? 뼈가 먼저 생겼냐? 피가 먼저 생겼냐? 감각이 먼저 생겼냐? 이런 문제예요. 뭐가 먼저 생겼겠습니까? 뼈가 먼저 생기는 거죠. 기초 뼈대만 있는 인간부터 먼저 생기고 이 인간이 조금씩 진화 발전해 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때 뼈가 나왔다. 골격이 잡혔다. 뼈의 탄생. 이때 골격이 잡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뼈로부터 분화돼 나가는 애들이 뭐냐 하면 신경이에요. 신경은 전부 뼈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뼈의 변형이 신경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슈타이너도 뼈와 신경을 한 묶음으로 처리했던 겁니다. 한 묶음으로. 자, 그럼 신경은 언제 나오냐? 신경은 뼈의 분화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오죠. 여기가 분화된 데잖아. 여기서 신경이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대충 골격만 있는 인간. 여기 들어가면 신경인데 신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분화하기 때문에 이 분화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을 때 남자 여자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예. 존재의 분화가 어느 상태에 이르렀을 때 남녀가 구별이 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아스트랄기의 결과물로 나온 것이 여자기 때문에 여자는 아스트랄 성질을 훨씬 많이 띠고 남자는 에테르 성질을 훨씬 많이 띠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남성성, 여성성의 기본 특성이 나옵니다. 힘의 세기는 에테르가 셀까요? 아스트랄이 셀까요? 에테르가 더 세요. 힘의 세기는 추진력이거든요, 이게. 예, 근데 다양성이라든가, 예, 이런 거는 다양성은 에테르냐, 아스트랄이냐? 아스트랄이 더 세요. 그러니까 남자는 힘, 예, 여자는 이 다양성이 성격으로 나타나면 변덕. 여자의 변신은 그래서 무죄.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여자는 남자보다 감성이라고 하는 거. 의지, 감성, 사고가 있는데 의지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단순한 형태로 한쪽을 보고 밀고 나가는 힘이잖아.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예민하고 다변화된 감수성이잖아요. 그러면 의지와 감성을 놓고 얘기하자면 남자, 여자한테 짝을 이루어보자면 남자는 상대적으로 의지가 세고 여자는 상대적으로 감성이 뛰어나고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말하는 남성성, 여성성 그대로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다 신의 뜻으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둘이 붙어 살면 맨날 싸워요. 할 수 없이. 존재가 이렇게나 다른데. 그 여자 입장에서 보면 남자들은 원시인들이죠. 얼마나 단순해. 남자 입장에서 보면 여자는 얼마나 변덕스럽고 약해. 이런 식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뭐 신이 그렇게 만들어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여기까지는 양성 구유니까 남녀를 말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여성이 생김으로써 비로소 이때부터 남녀를 말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창세기에서는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갈비뼈일까? 제가 어렸을 때 그것도 생각해요. 이게 왜 갈비뼈일까? 통으로 뼈다귀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관상골도 있고 대퇴부도 있고 다 있는데 개수가 제일 많은 게 갈비뼈. 이 갈비뼈야말로 빛의 분화의 상징이다. 뼈가 분화되면 그 뼈의 분화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게 뭐겠느냐 하는 거예요. 갈비뼈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라고 하는 성경의 바이블의 창세기의 얘기가 이런 상징 비유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더니 그러면 이 여자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신경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신경이 예민하다는 겁니다. 남자보다 훨씬. 맞죠? 신경이 예민하면 뭐가 발달하나? 감각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보다 감성적인 이유가 이 감각이 발달했기 때문이에요. 여자들이 남자보다 신경 감각이 훨씬 발달했습니다. 그럼 이 다변화된 우주의 기운에 다변화된 신경 감각의 하나의 압축물로 태어난 여자, 그 전 단계 미개한 남자,
이 두 쪽이 이제 공존하면서 살기 시작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신문명의 리더는 여자잖아요. 신경 감각이 발달하니까 이 여자가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 언어를 만들어 버렸어요. 언어를. 신경 감각이 발달했다. 신경 감각의 총체는 최종적으로 뇌죠. 최종적으로 뇌잖아요. 인간이 직립을 했을 때도 이때부터 직립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카시아 연대기에서는 직립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이 원래 기체처럼 이렇게 막 기체처럼 떠다녔다는 것은 종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횡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아무리 높이 떠 있다 하더라도 횡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식물이 되니까 이제 섰죠. 동물이 되니까 선 상태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예. 요때부터 직립하기 시작해가지고 직립한 상태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 동성이 높아지는 게 요때 와서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경험치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직립을 했다는 것은 에너지가 쌓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자기력과 중력 사이가 힘이 가장 크게 왔다 갔다 하는 데거든요. 강한 행력, 약한 행력이 있지만 얘들의 힘보다 압도적으로 큰 게 전자기력 중력이거든. 상하의 힘이 크다는 거예요. 상하의 힘이. 좌우의 힘보다. 좌우의 힘은 바람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상하의 힘은 이거는 어떤 질량이 가지는 근본적인 인력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얘들 힘이 훨씬 커요. 상하의 힘이. 근데 횡으로 움직이는 애들은 상하의 힘을 별로 못 받아요. 횡으로 움직이는 애들은. 종으로 똑바로 쏜 애들은 이 상하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상하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직립을 해서 동성이 커지고 나서 그러면 동성이 커졌다 그러는데 신경은 감각을 낳고 감각은 지각을 낳잖아요. 그러면 감각 지각이라고 하는 게 인간한테 생겼는데 요 레무리아인들에 비해서 아틀란티스인들은 감각 지각이 월등하게 뛰어나게 된 거죠. 특히 여자가 더 뛰어났던 거죠. 더 뛰어났던 존재 이 여성이 언어를 만들어 버렸네. 이 감각 지각들을 축적해가지고 뇌가 발달하면서 언어를 만들어 버렸어요. 언어를 만들어 버림으로 인해서 곧바로 따라 나오는 게 우리가 어디서 창조가 됐고 우주의 역사가 뭐가 어떠고 자기 인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언어를 만들었다는 것은 옛날에는 우리가 내면으로 직관적으로 알고 있던 것을 외화했다는 겁니다. 외화. 바깥으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게 바깥으로 드러내는 순간 그전에는 내가 정리는 안 돼 있지만 내 안에서 자동빵으로 알고 있던 것을 바깥으로 대상화를 해버렸다는 거거든. 바깥으로 대상화를 하면 마치 물건처럼 다시 얘들을 수집해야 돼요. 이게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 예. 자기의 어떤 경험을 추상적인 언어로 표현을 해내고 그 추상적인 언어의 의미를 다시 축적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이 나타나는 거죠. 인간의 기억작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언어를 만들고 기억을 다루게 되면 이때부터 인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왔다? 천지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졌다? 뭐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옛날에는 말 안 해도 알았던 걸 이제 말을 하면서 되뇌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무엇이고 신은 무엇이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뒤따라 나오는 게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언어와 종교의 탄생. 언어와 종교의 탄생. 예. 어째 보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지식이라고 부르는 걸 관장하고 있고, 그렇죠? 종교는 즉 알미라고 하는 걸 관장하고 있고, 종교는 믿음의 세계를 관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두 개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은 다 믿음이에요. 예.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은 다 믿음입니다. 또 거꾸로 보면 우리의 믿음은 그 어떤 것이든지 최소한의 알매 기초해야지, 알매 기초하지 않은 믿음은 망상이죠. 예. 맹목적인 믿음은 망상인 거고, 예. 궁극적인 알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고, 이것들이 이렇게 묶여 있다. 최초의 언어와 종교가 여기서 태어나기 시작했다.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이제 전기 아틀란티스라고 하는데, 전기 아틀란티스와 후기 아틀란티스의 차이는 뭐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뼈가 나왔고, 이 신경감각이 발달했어요. 그럼 이쪽으로 올수록 신경감각이 예민해질 거 아닙니까? 더 발달할 거 아닙니까? 더 발달하는 과정이 피와 근육의 발달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쯤 오면 이제 드디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형 인간이 나왔다는 거죠. 사지까지 다 뻗어 나오고, 손끝까지 피가 돌고, 감각이 예민한 현재와 같은 이런 인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현재와 같은 이런 인간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크게 양당 간의 어떤 문명사를 쪼개자라고 하면 쪼갤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정착입니다. 정착하기 전의 인간과 정착한 후의 인간. 왜냐하면 정착하기 전의 인간은 소위 말하는 인위적인 노력이라든가 죽음에 대한 공포라든가 따라서 그거에 대한 그 불안에서 오는 여러 가지 욕망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정착하기 전의 인간은. 그게 없던 시절에 인간이 있는 거고 그게 있어서 그거가 하나의 동력이 돼서 어떤 행동들을 하고 문명을 만들어낸 시대에 인간이 있는 거고 그 분기점이 여기라는 거죠. 예. 그럼 또 정착은 왜 하게 됐나 이게 문제가 되죠. 사실 이거야말로 역사의 최대 미스터리입니다. 인간은 왜 정착했나 하는 거. 근데 제가 다른 강의 시간 때 이거 말씀드리긴 했는데 들으신 분들도 있죠. 인간은 왜 정착한 것 같습니까? 기후변화 때문에. 하고 싶어서 정착한 게 아니에요. 기후가 변화해가지고.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예전에는 여기서 저기까지 한 시간만 걸어가면 도달하는 어떤 데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이에 거대한 산이 생겨버렸어. 한 1000m 되는 산이 생겨버렸어요. 그럼 이제 저쪽으로 가려면 이제 하루가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또 거꾸로 눈에 보이는 저기까지. 그 옛날엔 내가 몸이 가벼워서 막 경공수를 쓰듯이 날아다녔는데 어느 날 나한테 그 능력이 없어졌어. 왜? 지구의 중력의 힘이 더 세졌거든. 이때 중력이 있을까요? 이때 중력이 있을까요? 제가 주도하는 힘이라 그랬잖아요. 이때는 분산적 힘이 주도했고 이때는 끄잡아 당기는 힘이 주도하고 있어요. 이때 중력이 세지는 거죠. 그럼 옛날에 한번 붕 뛰면 한 몇백 메터 이게 펑펑 날아다녔는데 이 능력이 없어졌네? 이제 따박따박 걸어 다닌다냐? 이동 속도와 능력은 팍 줄어들고 지형 지세들은 확 변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분산 기운이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산이라든가 계곡이라든가 강이라든가 이런 복잡한 지형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한마디로 지세가 다양화된다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지형 지세가 다양화된다는 거예요. 다양화된다는 것은 산, 강, 들, 계곡, 바다, 큰 못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펼쳐진다. 그러니까 인간의 신체 능력도 달라져 버리고 지형도 달라져 버리고 이러니까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사실은 채직경제 생활이라고 추정되는 어떤 그 두개골들을 가지고 요즘은 이제 나노 테크놀로지가 워낙 발달을 해가지고 그 DNA 분석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DNA 분석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뼈다귀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건강 상태, 위생 상태라든지 어떤 골격의 크기라든지 그 수명이라든지 이런 걸 다 알아낼 수가 있잖아 지금은. 그 채직경제 시절이라고 하면 대략 시기적으로 보면 한 12,000년 전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정착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무덤이거든요. 무덤. 무덤 있기 전에 사람들은 정착을 안 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럼 무덤이 인류 최초의 무덤이 나타난 게 한 12,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럼 그 전에 사람들, 그 전에 뼈다귀들은 채직경제 시절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 이 그 전에 뼈다귀들을 조사해 보니까 골격도 현대인들보다 훨씬 건장하고 위상 상태도 훨씬 좋고 소위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나타나는 어떤 DNA 변형도 없고 이 말은 편안했다는 얘기예요. 힘도 세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 상태도 평안하고 예, 적어도 우리가 그 시절 유고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이 있다는 거야. 하긴 근데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면 채직경제 시절에는 걱정할 게 없는 거지. 인간의 갈등이 없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첫째, 우리가 대부분의 스트레스와 압박과 갈등을 겪는 거는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고 하는 금기들 때문에 겪는 건데
이 금기는 문명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착 생활에서 공동체가 질서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내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런 식의 압박이 없단 말이지. 금기가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당연히 없죠.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인간에게 선악의 구별이 없던 시절. 선악의 구별이 없던 시절이에요. 할 거나 말 거나가 없던 시절. 이게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내 쫓길 때 선악 구별된 거지.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선악과 먹기 전에는 선악 구별 없었다는 거잖아요. 예. 에덴 동산에 살던 시절이 바로 채직경제 시절이라는 거야. 그럼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의견 다를 수 있는데 의견 다른 게 아무 갈등이 안 됩니다. 니는 네 의견대로 알아서 살고 나는 내 의견대로 갈게. 안 싸우면 그만이야. 우리가 정착민이 아니기 때문에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에요. 아무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근데 정착민들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어차피 한정된 공간에서 계속 보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네 생각 내 생각 따로따로 자유롭게 해보자.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어떻게든 맞추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사의 보편 원리를 하나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결혼은 연애의 무대. 결혼은 연애의 무덤. 연애 시절만 해도 자유롭잖아. 스트레스 덜 받죠? 딱 묶어놔봐. 이제 결혼, 정착민 생활로 들어가는 거죠. 한 가정 울타리 안에 정착민 생활로 들어가면 싸우기 시작하는 거지 뭐. 싸우기 시작하는 거지. 다르다라고 하는 문제가 그 다른 게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고 어떤 조건에서 안 일으킬 수도 있는데 안 일으키는 조건에 살다가 일으키는 조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정착의 의미입니다. 정착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인간은 옛날에 인간은 모든 자원들이 무한이었죠. 무한. 숨쉬는 공기처럼 먹거리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이동 능력도 뛰어나고 인구도 적고 세상의 자원들도 그 인구에 비해서는 완전히 무한에 가깝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먹거리가 떨어지면 이동하면 해결되는 거야 그냥. 그렇잖아요. 이동해서 풀을 먹어야 되는데 풀이 없네? 그럼 한 몇백 킬로 이동해 보면 거기 풀이 있어. 몇백 킬로 정도는 쉽게 이동을 해. 그럼 먹거리 문제가 없는 거죠. 먹거리 문제가 없다는 것은 축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모자라고 결핍이 있어야 축적을 하지. 안 그렇습니까? 나한테 충분히 주어져 있는 걸 축적한다고 생각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서 공기 축적하려고 하는 욕망 가진 사람 아무도 없잖아. 공기 축적하는 방법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가 없기 때문에 방법을 안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어떤 절실한 이유에 의해서 공기를 축적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방법을 만들어낼 겁니다. 근데 공기를 축적하려는 욕망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무한 자원이니까. 그러니까 축적 욕구가 없는 거예요. 축적 욕구가 없다? 이 자체가 축적 경쟁에 기초한 그거에 기초한 일체의 다른 욕망도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서로가 아무것도 축적할 게 없으면 비교 경쟁이 불가능하죠. 비교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나타나. 다른 게 있으면 그럼 다른 건 다른 거지. 다른 걸 가지고 동일 기준을 놓고 경쟁을 해서 비교를 안 한다는 거야. 이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스트레스가 없죠. 스트레스가 없으면 결핍이 없으면 결핍에 대한 보상을 추구하지 않게 되고 결핍에 대한 보상 행동이 욕망이잖아. 보상 심리가. 그러면 욕망이라고 하는 게 안 생기게 되고 욕망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그게 천국인 거지. 욕망이 나쁜 건 아니고 욕망 그 자체는 삶의 의욕인데 어쨌든 이 욕망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왜? 조건과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고 가정되니까. 그러니까 비교 경쟁을 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뭐 어쩌고 해서 세상은 어떻게 살아도 고통의 바다다. 이런 철학까지 나오게 되고. 예. 사실 뭐 쇼펜하우어가 논리는 굉장히 정밀하게 세웠습니다만 뭐 결론은 보면 뭐 결국 그 얘기잖아. 인생의 본질은 개고생이다. 한마디로 표현될 수 있는 거를 이따만한 책으로 쓴 거잖아요. 의지와 표상의 세계 뭐 거의 1000페이지 가까운 책을 다 읽고 나면 한 줄 요약. 인생은 본질적으로 개고생이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딱 그 한 줄 요약이 되는 책을 써낸 겁니다. 자, 어쨌든 정착 생활이 이전에 인간들 그랬다.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기후변화에서 정책 생활이 됐다. 우리는 이동 능력도 떨어졌다. 왜? 이것도 중요합니다. 힘이 달라졌다. 우리는 더 이상 날아다니는 존재가 못 되게 됐다. 경공수를 쓰면서 수백 킬로를 이동할 수 있던 그런 존재가 아니게 돼버렸다. 그리고 지형은 훨씬 더 복잡해졌다. 그래서 우리는 갇히게 됐다. 갇히게 됨으로써 문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후기 아틀란티스라고 합니다. 인간의 어떤 존재적인 특성은 아스트랄계에 들어오면서 이미 서서히 다 갖춰져지고 요쯤 오면 지금 현재 우리 현대인들하고 똑같은 모양이 됐지만 그때는 문명은 없었다는 거지. 그런데 어떤 조건에 의해 가지고 전환점이 생기면서 문명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지. 이 문명이 만들어졌을 때부터를 후기 아틀란티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시기도 상당히 길 텐데 첫 어떤 시발점으로 보면 한 12,000년 잡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문명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 어떤 언어가 체계적으로 자리가 잡힌 상태에서 종교도 체계적으로 자리가 잡히고 그 언어와 종교에 입각해가지고 공동체 질서와 도덕과 규범과 이런 것들이 자리가 잡히고 그렇게 어떤 형태와 특성이 자리 잡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인류의 최초의 문명을 어디로 보느냐 하면 슈타이너는 인도로 봐요. 그래서 신지학의 대부분의 용어들은 인도 산스크리트 고대어들을 차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7,000년 전부터로 일단 기산을 합니다. 7,000년 전. 7,000년 전에 고인도 문명이 있었다. 이게 한 5,000년 전으로 해가지고 페르시아로 주도권이 넘어간다. 이게 한 3,000년 전으로 해가지고 고대 이집트로 넘어간다. 이게 3,000년 이후에는 그리스로 넘어간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는 로마를 거쳐가지고 서유럽 제국으로 이 문명의 어떤 흐름들이 들어오게 됐다. 그래서 인도 유럽 문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세계다라고 슈타인은 해석해 버립니다. 자,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는 서양 얘기고, 그거는 서양의 몇 인종과 분파들이 그렇게 발달해 갔다는 얘기고, 오케이. 뭐 그건 그것대로. 그래서 이 동서양의 사막과 산맥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슈타이너가 속해 있었던 서양 문명은 그렇게 움직여 나갔던 게 확실하게 맞아요. 확실하게 맞아잡고 그렇게 문명의 주도권이 지역적으로 바뀌게 된 것도 사실은 마치 우리 인간의 상태가 이렇게 바뀌게 된 것도 우주의 기운이 바뀌어서 바뀐 것처럼 문명의 주도권이 이동하는 것도 지구에 미치는 힘의 영향이 어떤 특정 지역이나 인종에 유리한 영향이 갈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인종이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그러한 방식으로 어떤 지역과 인종이라고 하는 건 결국 어떤 지역에 적응해서 살고 있는 인간 집단들이잖아요. 지역과 인종은 같이 가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흩어지기도 하고 지금 같은 세계화된 상태에서는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니까 옛날에 우리는 이 시절 사람들의 이동력을 회복했어요. 기술력으로. KTX 타고 부산에 2시간 만에 가고 이러니까 기술력을 빌어가지고 상당히 회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또 달라지게 됐지만 기본적으로 인종은 지역에 적응한 인간 집단입니다. 지역과 인종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떤 특정 지역이 땅이 비옥하고 생산량이 많고, 그죠? 문명이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기후가 변하면 또 갑자기 예전에는 괜찮았던 땅이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생산 안 되는 사막으로 변했네? 그럼 망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사실 문명의 어떤 발달사라고 하는 것도 그게 나타날 때는 인간들의 다툼과 갈등과 승패로 나타나지만 그 승패를 결정짓는 배후의 원인들은 훨씬 더 우주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인도 문명이 시작됐으면 인도 문명이 계속 끌고 가지 왜 인도 문명이 명멸해버리고 페르시아로 넘어가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는 완전 사막지대라 가지고 거기도 별 문명이 있을 것 같지도 않잖아요. 사막지대에 무슨 다양한 경험이 있고 인간의 지력이 어떻게 발달하겠어요. 근데 옛 문헌들을 보면 옛날 페르시아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는 거야. 옛 페르시아는 뭔가 산물이 풍성하고 살기 좋은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동해 갑니다. 지금 우리는 이집트만 생각하더라도 사막밖에 안 떠오르잖아. 그런데 제일 상계에서 제일 큰 강이 나일강이잖아. 강 주변에 자연이 얼마나 풍성했겠어요. 모든 문명은 강 주변에서 나오는데 뭔가 변했겠지.
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불모의 지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가 주도해서 그때의 자연이 그랬다고 생각하면 곤란해.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우주적, 지구적 변화 요인들에 의해 가지고 예, 어떤 유리한 지역들이 바뀌어가면서 지배적 인종들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죠. 리드하는 문명이 달라지는 거죠. 슈타이너가 묘사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인도 유럽 문명의 흐름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그러나 동양은 그러면 그 흐름들이 그렇게 바뀐다는 것은 또 뭐겠습니까? 만약에 자연 환경이 바뀌고 주도하고 있는 문명, 그 인종이 바뀐다면 문명의 성격도 그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를 겪게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의식이 좀 더 높은 집단이 있고 낮은 집단이 있다면 짧은 시기에는 투닥투닥 하겠지만 길게 보면 높은 집단이 결국 이기겠죠. 그러면서 문명의 발달이 되온 거 아니겠습니까? 문명의 발달이. 그런 식으로 문명이 발달해 가는 건데 그래서 어떤 자연의 변화, 의식의 변화, 문명의 성격의 변화 이런 것들이 발맞추어서 같이 진행이 되는 과정으로 역사가 흘러갔다. 그렇다면 동양 문명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동양권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어났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 옛날 고대 전설의 복귀 시절부터 해서 예. 그러다가 주문왕이라고 하는 걸출한 어떤 그 제도문물을 만들어낸 왕조를 거쳐가지고 춘추전국을 거쳐가지고 그 뒤에 어쩌고 저쩌고 한 동양의 역사들 이 동양의 역사도 어느 한쪽이 주도권을 잡은 거 아니죠. 원래 동양 역사는 근데 주도권 잡은 인종이 중원에 들어가서 중심부를 먹어버렸으니까 이게 다 중국 역사 같지만 인종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여기저기 있던 인종들이 동양을 아시아 덩어리를 놓고 보면 자기가 1등 먹은 애가 중간을 차지해버렸잖아요. 몽고족이 원래 고향이 중원 아니잖아. 북방에 있다가 1등 먹고 중원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여진족이 원래 고향이 만주잖아요. 근데 만주에서 치고 나가가지고 1등 먹고 중원을 먹어버렸잖아. 그런 식이 되니까 오늘날은 이걸 전부 중국 역사라고 해버리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죠. 예. 그런 게 아닙니다. 수십 개의 민족과 인종들이 중원을 놓고 1등 경쟁을 벌였던 거죠. 그 중에는 한족도 있었고 지금은 한족이 중국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거는 그냥 역사의 그런 동양적 환경에서 일어났던 우연을 지금의 근대적 시각으로 꿰맞추게 한 거에 불과한 거고 중국사가 한족사일 수가 없죠. 네, 중국사 한족사가 아닙니다. 청나라 역사, 원나라 역사, 저기 멀리 당나라 역사, 수나라 역사 한족 아니에요 다. 진나라도 한족 아닙니다. 네. 그런 식으로 슈타인은 여기서부터 역사 기점으로 잡아가지고 문명의 변화사를 얘기하면서 현재 우리 시대를 하나, 둘, 셋, 넷, 5번째 문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7단계로 나눠가지고 5번째 문명이다. 그 5번째 문명이가 사람을 7단계로 나눴을 때 딱 중간에 있는 게 오성혼이거든요. 9개로 나눴을 때는 오성혼이 5번째거든요. 예. 만약에 7개로 나눴을 때 5번째라고 할 것 같으면 저기 의식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하튼 슈타이너는 우리 시대가 오성혼과 의식혼 사이 어떻게 나누는가에 따라서 오성혼으로도 규정되고 의식혼으로도 규정되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오성혼이 무르익고 의식혼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시대. 그래서 의식혼적인 의식 성취가 하나의 시대 정신인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걸 배경으로 제가 9월 21일 날 송백당 강의에서 20세기, 21세기 인류가 의식권을 획득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는데 그 의식권 획득의 과제의 기본 성격은 사상의 대통합인데 그 대통합이 인간에게 나타날 때는 도덕과 양심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서구에서는 발도르프 교육으로 천명이 됐고 한국에서는 3.1운동으로 천명이 됐다. 뭐 그게 제가 송백당에서 했던 얘기잖아요. 간단 버전이지, 간단 버전. 1시간, 2시간, 3시간짜리는 뭐든지 간단 버전이에요. 그 안에 어떻게 인류의 발자취를 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주역 얘기는 하지도 못했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주역 얘기는 하지도 못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조금 아쉽습니다만 지금 아카자 연대기도 더 많은 것들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발도르프 교육에서 아예 사람을 파악할 때 의지감성사고, 장군겜 뭐 이런 것 용어들이 있잖아요. 동감, 반감 뭐 여러 가지 헷갈려하는 용어들이 있는데 그 모든 작용들, 그 모든 개념들이 이 하나의 그림 속에서의 힘의 배치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의 커리큘럼을 구성해서 발도르프의 인지학을 그나마 효율적으로 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커리큘럼이 뭔가, 이거 늘 고민하는 거죠. 늘 고민하는 건데, 아카샤 연대기에 대한 이해가 발도르프에서는 제일 앞부분에 들어가야 돼요. 네. 제가 지금 볼 때 발도르프 텍스트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양대 텍스트를 들으라. 그러면 가장 작은 단위를 다루고 있는 건 개인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제일 큰 단위를 다루고 있는 건 우주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요 두 개를 연결해서 이해하면 큰 그림은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개인의 내면을, 의식의 변화와 내면을 다루고 있는 건 자유의 철학이에요. 우주의 변화 발전을 얘기하고 있는 아카샤 연대기예요. 이 두 개를 연결해서 이해하면 발도르프가 다루는 전범위가 이 안에서 일단 나옵니다. 이 전범위에 대한 큰 밑그림을 그려놓고 다시 세부적인 부분들이 구성되는 원리는 이미 다 알았으니까 그 세부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는 식으로 짚어 들어가면 슈타이너의 사상을 우리는 대단히 효율적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짚어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사고의 가속도를 붙여줄 수 있는 정말 이 원기소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동양의 음양오행론, 주역 이런 거다. 훨씬 더 어떤 더 넓은 범위, 더 깊은 심층을 다룰 수 있도록 인식들을 짜놨기 때문에 요런 이제 전체 그림 속에서 인지학과 주역이 만나면서 서로가 서로를 심화시켜 나가는 선순환적인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제가 이제 평소에 늘 하는 얘기고, 발도르프 공부에 있어서는 자유의 철학과 아카샤 연대기에 대한 이해, 이게 제일 중요하다. 제가 금년에 1년 동안에 이 전체 월 세미나도 앞부분이 자유의 철학에 대한 이해 할애되어 있었던 거라면, 지금 뒷부분으로 올수록 제가 아카샤 연대기와 동양권을 연결시키는 주제를 잡아놓고 있는 거죠. 이걸 범위로 해가지고 이 내부를 좁혀 들어가면서 공부를 하는 게 앞으로 발도르프의 그 기초를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하나의 좀 스탠다드한 커리큘럼으로 정리가 돼서 공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그런 때가 오겠죠. 예. 일단 제가 많이 부족한데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에서도 아직 많이 전달이 안 된 부분들이 있고 주역 얘기도 마저 못했는데 어쩔 수 없이 오늘 돌아보기 시간 때 돌아보기 생략하고 강력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1시간 동안 세게 조금 더 강의를 더 붙여서 조금 더 보충하는 걸로 하고 오전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